네, 이어서 2부 시간을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서는 디지털 자산법 특집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법의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자문위원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서 해보겠습니다. 이 지난 루나 사태 상황 속에서 재발을 막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,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. 예. 업비트, 빗썸 비롯해서 지금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동 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자율 규약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네, 이 닥사의 출범만큼이나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가상자산 자율 규약이에요. 예.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까요? 어떻게 보시죠? 일단은 이 닥사가 출범을 한 것만큼 굉장히 이 가상자산 자율규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죠. 근데 이 자율규약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? 그러니까 뭐 자율적으로 우리가 이 규제에 대한 합의를 하겠다. 만들겠다. 네. 우리 스스로 뭐 채찍질을 하겠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, 이 5대 거래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규제안을 스스로 만들게.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얘기를 해주고 문제가 없으면 우린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, 이건 사실 이제 이 닥사와 KDA가 아니라 이 어떤 금융당국과의 어떤 힘겨루기 싸움이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. 네, 이게 뭐 대립구도가 금융당국과 좀 이렇게 나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이 거래소들이 감히 뭐 금융당국을 상대로 어떤 뭐 대립구도를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. 그쵸. 다만 이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뭐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규제안이 만약에 또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검법 이상의 어떤 규제안이 또 마련이 될 거다라는 그런 업계의 판단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큰 사태가 오기 전에 네네. 매를 먼저 맞자라는 그런 의견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. 네, 이 가상자산 자율 규약인가요? 출범 지 2주 정도 지난 상황이죠. 예.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가상자산 특성상 뭔가 시장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런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, 이렇게 좀 수립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 구체적으로는 이 닥사가 출범을 한 지 거의 지금 3주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죠. 3주가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뭘 했냐라고 한다면, 뭘 했냐 이전에 이거 왜 만들었지라고 생각을 한다면, 이 거래소 5개가 모여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자율규약을 좀 구성을 하겠다, 만들어 놓겠다라고 한다는 건데, 이 3주 안에 모든 가이드라인이 다 나오기는 분명히 힘든 문제가 있을 겁니다. 다만 시작은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도 시작 자체를 하지 못했다. 왜냐하면 이 5개 거래소 내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갈등이라든지 마찰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본격적인 어떤 자율규약이 실제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. 그리고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5개 거래소 내에서는 도출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의견을 맞춰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, 그렇죠? 그렇죠. 이게 네. 5개 거래소가 서로 의견이 다 다를 것이고요. 그쵸. 그리고 그 서로 다른 거래소를 만약에 통합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금융당국에서 인정을 해줄 것이냐 아니냐,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 지난 13일이었나요? 이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. 예. 이 리스크 관리 협의 기구는 지난 13일에 가상자산 당정 협의 회의 때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는데, 예. 이 첫 회의 때 어떤 얘기들이 오갔죠? 일단은 이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좀 다급하게 이 닥사에 속해 있는 5개 거래소들을 모아놓고 이 가상자산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걸 계속 지속을 해 나갔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겠느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겠다라고 한 게 좀 많이 보여요. 다만
이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좀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손을 놨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뭐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. 왜냐하면 정말로 이 전문가 집단인 5개 거래소가 먼저 어느 정도의 좀 제안을 만들고 그 제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뭐 피드백을 주는 역할 정도 할 수 있겠죠. 다만 지금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금융당국도 그리고 이 닥사 회원사도 아무런 어떤 발전이 없다 보니까 좀 부랴부랴 이 회의를 개최한 게 아닌가 그런 네.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. 그리고 네. 이런 비판이 좀 많아지니까 이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앞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 회의를 개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이 한 달에 한 번 진행을 하는 이 산술적으로 그런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시간이 좀 그 텀을 많이 길게 두더라도 얼마나 좀 쓸만하고 의미 있는 유의미한 어떤 정책 연구를 도출을 해내는지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 앞으로 회의를 개최를 함에 있어서 많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. 네. 이번 근데 이제 회의에 대해서는 사실 일회성의 어떤 전시 이벤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쓴소리도 좀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. 예. 업비트 등이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사실상 이제 과점하고 있는 대형 거래소들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좀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이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? 사실 이 자율규약이라는 게 또 필요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좀 많이 어지러워진 데 있어서는 이 5개 거래소의 어떤 뭐 책임도 만만치 않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이 제일 많은 거래소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원화 거래를 그 뭐 마지막으로 인정받은 그런 거래소들이다. 그 거래량이 제일 잘 나온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 5개 거래소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인 거죠. 이건 뭐 그만큼 이 영향력이 크다라는 분석이 아니라 실제 사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5개 거래소 중에 그 어느 거래소도 사실 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책임을 진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. 없죠. 네. 그리고 지금 이 5개 거래소가 또 모여서 닥사라는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 금융감독원이 이 닥사와 주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어떤 금융당국과 5대 거래소들이 이 스킨십이 계속 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로 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게 됐을 때 이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를 일반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그 나머지 이 가상자산과 유관한 어떤 그 시장의 참여자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책임을 물리는 게 아니라 자율규약을 만들어 와봐라 하고 이 뭐 제안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 좀 면죄부를 실제로 준 게 아니냐. 지나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. 뭐 앞으로 잘해봐라 하고 사실상 좀 눈 감아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충분히. 네. 이 지난달에 국내 5대 거래소가 내놓았던 자율 개선 방안, 이 또한 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면이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? 일단은 이 5대 거래소가 내놓고 있는 이 자율규약 같은 경우에 정말 좀 핵심만 얘기를 하자면 거래소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 분석이라든지 시장 조사, 리서치, 특히 뭐 재단에 대해서 이게 스캠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을 할게라는 거군요. 네. 다만 우리가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갑자기 그쵸. 터진 사안이다 보니까 이 거래소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좀 급작스럽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거래소 차원에서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뭐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재단 분석하겠다, 뭐 코인 분석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지금과 같이 뭐 이테라 루나 사태와 같이
큰 문제가 발생이 된 다음에 거래소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전혀. 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저런 거를 자율규약이라고 만드는 거냐. 왜냐하면 그쵸. 이 규제라는 게 뭡니까? 잘못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주된 취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네,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제 있다는 자문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예. 지금 5대 거래소에서는 자율 개선 방안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시장 환경에 맞춰서 세부적인 내용들도 뭐 지속 보완하겠다. 큰 틀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놓은 상황이에요. 예. 근데 위 자율 개선 방안이 과연 이제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이냐 이게 결국엔 중요한데 자문위원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하시죠? 사실은 이 자율규약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율규약을 얼마나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요. 왜냐하면 이 자율규약 자체는 사실 지금 아직 뭐 제안 단계 혹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. 그럼 이 자율규약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거래의 투명화를 좀 제고를 하겠다. 뭐 재단의 어떤 스캠성, 재단의 상장을 방지를 하겠다라는 약속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얼마나 스트릭트하게 좀 지켜나갈지에 대해서는 이건 거래소들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랑 좀 비슷하게 예시를 들 수 있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나는 정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 거야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지켜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약간 그런 수준의 좀 뭐 예시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수준의 거래소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노력과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감시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. 네, 이제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. 거래소의 이제 맏형이죠. 업비트의 경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예. 이 자율 개선 방안을 토대로 스스로 자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? 능력이라든지 인프라 자체에는 부족함이 없죠. 모자람이 없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율 개선 방안을 실제로 얼마나 좀 잘 지켜나가느냐. 특히 이 마켓 서포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뒤에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지만 네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뭐 자본이라든지 뭐 맨파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대 뒤처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좀 강력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능력을 논할 단계는 더 이상 아니다. 업비트는. 네. 능력은 있으나 얼마나 좀 이 시장에 또 이 협의회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네네. 이 업비트가 좀 많이 나서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면서 이제까지 그렇다면 왜 이런 걸 좀 지켜오지 않았을까? 분명히 이 빗썸이라든지 업비트를 포함해서 5개 거래소가 이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소 인가를 받았다라는 게 결코 거래소를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과거 운영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좀 앞으로는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. 네, 지금 업비트에서는 뭐 이러한 노력 중에 일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항목을 담은 고객 상담 사전 체크리스트를 운영한다고 해요. 예. 이 업비트에서 제시하는 체크리스트에 근거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사실 지금까지 나왔었던 어떤 상장이라든지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과 굉장히 좀 많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면은 이게 이 정말 스캠성 코인을 걸러내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네네.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나중에 우리한테 책임 물을 어떤 요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
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인 건지 그게 좀 많이 아쉽다라는 겁니다. 근데 제가 읽어봤을 때는 정말 좀 너무 뻔한 얘기들을 많이 써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네. 의견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아, 이게 정말 투자자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책임 소재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. 미리 좀 포석을 깔아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. 네, 이제 보다 더 투자자들을 위한 대책이든 뭐 가이드라인이든 많은 부분들이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네, 이번 시간 이제 디지털 자산법 특집 시간으로 자문위원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이런저런 이제 지금 이 시기들이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계속 확립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또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의 성격이 더 명확하게 정립하고 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들로도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이야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